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연속해서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며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인 추가 도발을 할 것임을 시사하였는데요. 현재 북한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으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북한의 발표를 남측은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며 날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 쓰레기들의 서식지인 남조선 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통하여 현재 북한이 당장이라도 한국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였죠. 또한 그들은 지난 17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 GP의 병력을 다시 투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날인 18일 서부전선의 북한 GP에서 북한군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이 관측되어 이러한 북한의 으름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모두 파괴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11월 남북측 모두 GP를 폭파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은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고 급진적으로 나오는 것에는 북한은 금방이라도 한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을 윽박질러 겁먹게 하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간의 대화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이번에 북한이 자행한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치부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에 집중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남측을 대상으로 보인 무력 시위 중 가장 메인 이벤트 격으로 선보인 공작입니다. 남북의 소통 창구가 되며 오직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탄을 이용해 한순간에 폭파시켜버린다면 그 어떤 행위보다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겠죠. 하지만 막상 건물이 폭파되고 난 후 이것을 본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기 딴에는 빈틈없는 방법으로 건물을 폭파시켰을 텐데 건물이 완파되기는커녕 일부만 폭파된 채 여전히 우뚝 서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라멘 구조 공법을 지니고 있구나 라며 때 아닌 감탄을 하는가 하면 한국 네티즌들은 이로써 북한은 폭파 공법마저 최악의 레벨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라며 북한의 기술력을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황할 한국의 반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북한에게 납치되었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영토는 한국에 속해 있고 북한의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 것인데요. 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명령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이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홍진군 연평도에 해병대원들을 긴급 투입시켰고 그날 밤에는 K9 자주포를 이용하여 서북도서 순환훈련도 실시하였는데요. 이 K9이 과거 북한의 연평포격 도발 당시 한국이 북한에게 유효한 피해를 입혔던 장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발빠른 대비태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는 행방이 묘연하여 정치적 공백이 생긴 김정은의 뒤를 이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 가장 큰 설득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10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을 예정이었던 김정은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남 기습 도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죠.
이때 한국 측에서는 군사상자 2명, 군부상자 16명, 민간인 사상자 5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그중 특히 서정우 해병은 당시 말년휴가를 나가던 길에 안타까운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었고 바로 전날 그가 SNS에 올렸던 글에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던 것이 공개되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설마하며 달았던 친구들의 댓글에는 더 이상 서정호 해병의 답글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이때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포격을 당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K9을 이용하여 약 80여 발의 보복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은 추정 사망자 10명, 부상자 30명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K9 자주포를 이전보다 3배 증강 배치시켰으며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230mm 다연장 로켓 1000무를 고정 투입시켜 언제라도 북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사거리 20여 킬로미터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파이크 미사일도 투입하여 북한군 해안포를 무력화시키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군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마를 통해 북한군 공군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죠. 코브라 공격 헬기, 2.75인치 유도 로켓 B궁으로는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참수리급 신형 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F-15K, F-16 등 각종 해공군 전력으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NLL 도발 역시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이후 한국의 정부 측에서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답했던 것은 이렇게 한국은 북한을 쉽게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게 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이죠. 반면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북한 경제 리뷰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C19의 여파와 대북 제재로 인해 대중국 수출액이 무려 96%나 급감했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수출액이 60만 달러, 겨우 7억 2천만 원 밖에 안 됐을 정도라고 하죠. 이것을 만약 1년으로 계산하면 단돈 864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2020년 국방 예산으로만 50조 1527억 원을 지출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유효한 도발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세운 드라마 12가 바로 이영애 주인공의 MBC 드라마 대장금으로 5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KBS2의 최수종, 박상원, 배용준, 이승현, 최지우, 이혜영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 65.8%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류 열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국이 그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2007년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첫 방영됐고 당시 시청률 90%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시청률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2년 후에도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이 방영되자 또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너무나 빠져버린 나머지 한 이란 청년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 여성에게 청혼하겠다며 집안 재산인 양과 여러 가축을 팔려고 했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인한 케이스도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저녁 시간대에 외출 대신 집에서 가족들끼리 TV를 보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61.11%로 화웨이의 4배, 샤오미의 7배, 애플의 12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대신 한국은 이란에서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석유를 수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한국과 이란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조직적으로 계획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지 어느덧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억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한 뒤 한국이 7억 달러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이
이란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7억 달러의 이란 현금 때문이다. 이란이 돈 때문에 동맹국의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조차 이란에 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란을 취급해 이란이 화났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정부가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이 거절했다라는 국내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마무드 바이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드 바이지 비서실장은 이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 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이란 쪽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와 이 부분 관련 협의도 있었다.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란 국내 언론에 최 차관이 새삼스럽게 제안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그토록 불평했던 구급차는 한국이 아닌 이란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고 한국 측은 이란의 구급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 해당 금액만큼 동결된 자금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그때 한국이 모든 이란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렇게 한국과의 갈등이 더 커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로 한국을 상대로 남발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란 내 국내 정치 상황이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다른 곳에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우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란은 아직도 하루에 6,0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랍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바람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1000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란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4배가 더 많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미국산 백신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을 금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미국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마저 금지시켜버렸고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이란 정부를 향하지 않도록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쇼까지 벌인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훼손시키는 이란의 최근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이미 한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된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티브자대 대변인은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입장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 이번 일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언급은 근거가 없다. 해당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켜 사법부의 지시로 억류되었으므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정 변경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라며 이란 정부는 한국 유조선 납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이란의 정치적 속셈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이 납포된 한국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란의 청해부대를 파견하자 이란이 최대 함정인 헬기 수송함 마크린까지 파견하며 마린 파워 99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마크란에 착륙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마치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최근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동 내 이란의 유일한 우군이었던 카타르가 사우디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 친이란 성향을 문제 삼아 카타르와 단교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사우디가 카타르의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흐마드 나세르 무함마드 엘사바 쿠웨이트 외교장관은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 육로, 해상 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중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위기에 처했고 같은 시기에 한국이 카타르에 이란 억류 선박 해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종곤 외교부 1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카타르 가스전 개발 참여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 석방 지원도 카타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타르는 이미 한국과 완벽한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손절하고 LNG선 100척이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수주를 한국 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2022년 중동 최초의 월드컵을 준비 중인 카타르는 이미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타민 카타르 국왕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조선 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